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국의 출판 산업과 음악 산업에 대해서 발표할 중국 언어 문화 전공 김윤석, 중국 언어 문화 전공 명노영, 중국 언어 문화 전공 엄정윤입니다. 목차는 중국의 출판 산업 특징, 중국의 출판 산업 현황, 중국의 출판 산업 정책과 법률, 중국의 음악 산업 분석과 특징, 중국의 음악 저작권 법에 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의 출판 산업 특징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2007년 뉴욕15는 전 세계 리더들이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작품으로 논어, 손자병법, 압큐정전, 도덕경, 홍루몽, 모택동어록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출판과학연구소가 2009년 4월 23일 발표한 제6차 전국 국민 독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4대 기서가 10대 베스트셀러의 가장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즉, 중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은 홍루몽, 삼국연의, 서유기, 수호지 등 4대 기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출판 시장은 도서, 잡지, 신문 등 크게 세 가지 시장으로 분류됩니다. 도서는 다시 일반 도서와 교육 도서로 구분되며 잡지는 콘텐츠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그리고 위 모든 분야는 인쇄물과 디지털 분야로 세분화됩니다. 중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부터 유학열과 국학열이 일어났으며 최근에 들어와서는 중국 고전 읽기 붐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내 많은 기업에서 논어 특강을 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고전은 드라마, 영화 및 애니메이션의 주요한 소재로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 중국 80년대 세대들의 문학 작품들이 많이 번역되어 출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고전 작품들이 재출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중국 출판 산업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전자출판물 시장은 미래 출판업 방향을 대표합니다. 2008년에는 정보화 시범 프로젝트로 차이나 모바일과 합작하여 휴대폰 이야기 신문, 휴대폰 만화 신문 등을 독자에게 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 전자출판산업 현황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전자출판물을 대거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전자출판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향후 시장 전망이 매우 밝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의 전자출판물 생산은 2006년 이래로 급성장 중입니다. 그중 전자잡지의 성장폭이 가장 빠릅니다. 전자잡지는 컴퓨터 기술과 전자통신 기술 및 인터넷 기술에 기반을 두어 편집, 출판, 발행하는 잡지를 말합니다. 전자잡지는 이메일로 발송되는데 현재 중국 내 포털 사이트의 무료 메일로는 제대로 수신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국 내 주요한 포털 사이트들은 각자 고유의 전자잡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타 사이트의 전자잡지는 제대로 발송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대량 발송되는 전자잡지의 용량이 매우 커서 무료 메일로의 발송을 꺼립니다. 중국 문학은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고대 문학, 근대 문학, 현대 문학, 당대 문학으로 구분됩니다. 고대 문학은 선진시대에서 청대 중기까지, 근대 문학은 1940년 아편전쟁 이후부터 1919년 오사운동까지, 현대 문학은 오사 문화혁명 이후부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까지, 당대 문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이후부터입니다. 다음은 현대 문학의 출발 시기에 대한 의견입니다. 중국 문학사를 서술하는 학자들은 1919년
오사운동을 전후한 시기를 현대문학의 출발 시기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학사와 중국 현대사 전반의 관계를 중시하는 학자들은 1919년 오사운동과 함께 중국 현대문학의 시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문학 작품의 출현이라는 기준을 중시하는 학자들은 최초의 현대적인 문학 작품으로 꼽히는 루신의 광인일기가 나온 1918년을 현대문학의 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학에 대한 논의라는 이론적 측면을 중시하는 학자들은 호적의 문학 개량추이가 발표된 1917년을 기점으로 봅니다. 당대 문학은 중국의 사회주의 정치 권력이 건립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기점으로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반박이 거의 없습니다. 1976년 마오쩌둥의 사망과 함께 새로운 시기가 시작되었다는 뜻으로 1970년대 후반 이후에 중국 문학을 가리켜 당대 문학이라는 말과 별도로 신시기 문학이라는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개혁 개방 이후 등장한 문학의 형태로는 선봉소설, 신역사소설, 신사실주의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 사조들은 문학 자체의 규율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선봉소설은 앞 시대의 과도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반발에서 누보로망, 포스트 모더니즘 등 서양의 각종 문화사조의 영향을 받아 등장하였습니다. 선봉파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출현한 실험정신과 탐구정신으로 무장한 일련의 젊은 작가군을 일컫는 말로 신조소설가라고도 불립니다. 선봉소설의 대표 작품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역사소설은 기존의 거대 서사를 해체하고 역사 속에 묻힌 이름 없는 개체들의 역사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가상의 역사를 창조해 현대적 주제를 표현하였습니다. 신역사소설의 대표 작품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사실소설은 객관적 현실 반영이라는 리얼리즘적 특징을 띠고 있긴 하지만 이전의 편협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색채를 벗고 삶의 본래 면모로의 환원과 현실에 대한 직시를 중시합니다. 신사실소설의 대표 작품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신상태소설, 신체험소설, 신여성소설, 신시민소설, 신현실소설 등 갖가지 소설사조가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로 신상태소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상태소설에서는 한동과 주문이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이들은 1990년대 후반 지식인의 위선과 통제사회의 폭압성을 고발하여 큰 반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단열 사건으로 탈권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 작품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신현실 소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실 소설은 개혁 개방 이후 서구 시장 메커니즘이 도입되면서 중국은 지역 간, 민족 간, 계층 간의 격차가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 신현실 소설이 탄생했습니다. 이 소설은 심각한 양극화 현상 속에 철저하게 소외된 노동자와 농민의 열악하고 비참한 모습과 사회 비리, 환경 파괴 등 부정적 현실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리얼리즘 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 작품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중국의 출판 산업 정책과 법률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2009년 중국 정부는 금융위기를 맞아
출판 분야와 관련된 일련의 새로운 정책을 제정하였습니다. 국무원의 문화산업진흥요강, 신문출판총서의 신문출판체제 개혁 추진에 관한 지도 의견, 중공중앙판 공청회 중앙 각 부서 소속 출판사의 체제 개혁 심화에 관한 건의 등입니다. 첫 번째로 ISBN 실명 신청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7일부터 ISBN 실명 신청 관리 방법을 시행함으로써 중국 도서는 모두 도서 출판 번호를 등록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동안 하나의 ISBN으로 여러 권을 사용하던 것을 이제는 책 한 권에 한 개의 ISBN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는 원고가 있어야 도서 출판 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신문 출판 총서의 통제권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문 출판 체제 개혁 추진에 관한 지도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공국가신문출판총서는 2009년 4월 6일 신문출판체제 개혁 추진에 관한 지도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도 의견은 모두 6개 부분, 25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신문출판총서는 지도 의견을 통해 향후 5년 내 자산과 매출 규모가 모두 100억 위안이 넘는 대형 미디어 그룹을 6개에서 7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신증권 출판 발행 애널리스트 진재무는 중국 출판업이 그룹화, 기업화, 대중화 과정을 거쳐 지금은 출판 미디어 그룹 99개, 신문 그룹 49개, 출판 그룹 24개, 발행 그룹 24개를 갖추었습니다. 17개 출판사는 공기업 민영화를 완료했으며 79개 음향 영상 출판사, 184개 도서 출판사도 민영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대외 교류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해외 진출 전략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건에 맞는 기업은 국외 신문사, 출판사, 인쇄공장 등을 설립하게 하여 국외 및 홍콩, 마카오, 대만 시장을 개척할 계획입니다. 문화기업은 신문 출판 산업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계획적인 관리를 통한 경영 규범화를 실현시켜야 합니다. 또한 국유 출판사들이 국유 자본의 주도적 지위를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민간 자본 문화기업과 자본 프로젝트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합작하는 것을 지지하였습니다. 국가신문출판총서는 2009년에 출판사에 대한 체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공익적인 도서, 음반, 영상 제품 출판사와 전자출판물 출판사를 제외한 기타 출판사는 모두 2010년까지 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중국의 음악산업 분석과 특징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악산업이란 작곡, 출판, 저작권, 공연, 매니지먼트, 음반, 방송, 광고, 영화 음악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방송 미디어나 영화의 삽입 음악도 포함됩니다. 중국의 도시 인구와 경제 성장으로 사람들은 여가를 찾게 되었고, 이로써 중국 국민들은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와 기대를 증가시켰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
스마트 기기의 음악 산업은 흥행을 이뤘지만 반대로 음반 산업은 불황이었습니다. 길거리의 크고 작은 음반 매장은 이미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음반은 인터넷에서 쉽게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뮤지션의 두꺼운 팬이라면 음반을 직접 구매할 수 있지만 극소수입니다. 2004년 이후 음반은 인터넷 다운로드, 모바일 벨소리, 통화 연결음 등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였고, 아이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2004년 한 해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 혹은 스트리밍을 이용한 온라인 음악 이용자는 전체 이용자의 83%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때 중국의 온라인 음악 이용자 수는 2005년에 1억을 돌파했습니다. 인터넷 음악은 저장 방식에 따라 다운로드 방식과 스트리밍 방식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음악이란 스마트폰, PC 등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 언제든지 음악을 저장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말합니다. 중국에서는 또어미, 쿠어, 쿠고우 등 음악 서비스 업체 클라우드 음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온라인 음악 산업 환경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론 산업 환경입니다. 산업 환경은 제13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중국 음악 산업 목표상 생산액을 3천억 위안으로 책정했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음악 산업 발전을 추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 환경입니다. 비즈니스 환경은 중국 문화 산업 전반의 발전은 음악 산업의 발전으로도 이루어졌으며, 여러 기업들이 인수합병 절차를 거치면서 선두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 환경에서는 방대한 네티즌 규모는 온라인 음악 산업을 포함한 온라인 엔터 산업 발전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1인 평균 문화교육 엔터 관련 상품의 지출도 상승하고 있어 다양한 수익 모델을 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네 번째로 정책 환경에서는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판권 강화 정책은 음악 산업을 대표로 문화 산업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판권 소유 여부가 핵심 경쟁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즉, 정리해보면 중국은 13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음악 산업 목표 생산액을 3천억 위안, 약 우리 돈으로 51조 90억 원으로 책정했고, 대대적인 음악 산업 발전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밸류체인 전체가 유동적으로 연계된 발전 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인 음악 산업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음악 산업은 중국의 사회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국의 방대한 네티즌 규모는 음악 산업을 발전시키는 기반입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의 문화 소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음악 산업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전반적으로 지속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중국 앱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온라인 음악 앱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온라인 음악 사용자 규모는 5억 명에 이릅니다. 중국 전체 앱 중에 온라인 음악은 통신, 검색 엔진, 인터넷 뉴스와 동영상 플랫폼 다음으로 5대 앱으로 꼽힙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2012년에는 중국 온라인 음악 앱 규모가 약 4.4억 명이었다면 2018년에는 온라인 음악 앱 규모 수가 5.7억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디지털 음원 시장 5강 구도 확립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기업 간 판권 확보를 위해 경쟁 과열 중입니다. 중국 디지털 음원 시장 5대 기업 장악했고 QQ 뮤직이 50% 이상의 점유율로 독주 상태이며 5대 기업 중 텐센트 그룹의 QQ 뮤직이 판권을 확보했고 이는 1,500만 곡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원 다운로드 양은 전체 기업 중 56% 점유했으며 시장 영향력 등에서 업계 선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QQ 뮤직은 2005년에 서비스를 개시했고 QQ 뮤직의 디지털 음원 판매 수익이 2015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1억 위안을 돌파했고 2016년 상반기 주요 음원의 다운로드와 1분 미리 듣기 서비스 시장에서 QQ 뮤직이 두 분야 모두에서 50% 이상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국의 음악 저작권 법에 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정 방안입니다. 중국 국무원의 음반 제품 관리 조례와 국무원 사무처는 1998년 문화부에 관련된 삼정 방안의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문화부가 음반 제품의 도소매 그리고 수입 관리 등을 책임진다는 것인데 사실 국제적인 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은 문화부 문화시장에 소속된 음반시장처입니다. 음반시장처는 관련 정책, 법규 문건 작성, 검사, 관리 등을 책임지고 음반 제품의 발매와 총대리점의 심사와 관리, 음반 제품 관리 책임 등도 음반시장처가 맡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판권국입니다. 국가판권국은 저작권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주관하는 곳이며 특히 해외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반 영역의 판권 도용 현상을 없애기 위해 국가판권국이 1995년 해외 음반 제품 출판 합동 및 등기 절차에서 이전에 발표한 해외 음반 제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등기 인정 제도를 확립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가라오케입니다. 국가판권국은 가라오케 경영행업 판권 사용 비표준을 공표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저작권료 징수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징수 비용은 1일 1개룸 기준 최고 12RMB입니다. 여기에는 음악 작품 저작권, MTV 판권 사용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음반 제품 도매, 소매, 대여 관리 방법입니다. 중국 문화부는 음반 제품 도매, 소매, 대여 관리 방법법을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 법은 음반 제품에 대한 침해 행위를 방지, 음반 경영의 시장 접근 장벽 감소, 국내 음반 제품의 발행과 민족 문화를 발전,
농촌문화 시장을 번영시키기 위하여 음반 경영의협체에 중국 국산 음반 제품과 농촌 지역에서 음반 제품의 발행을 장려하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위반한 행위에 대해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정벌의 수위를 높였으며 동시에 음반 제품 경영의 매 과정에 따른 행정법률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해외 음악입니다. 중국 문화부는 앞으로 온라인 음악 사이트에서 해외의 녹음된 음악을 중국 내에 서비스하는 경우 중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목적은 유해한 콘텐츠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승인 수입 음악과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역할도 있겠지만 온라인 음악 시장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업체들은 중국 문화부의 해외 음악의 가사를 중국어로 번역해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로부터 판매와 배포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녹음 방송 사용료 지불 임시 시행입니다. 중국 국무원은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녹음 방송 사용료 지불 임시 시행 방법을 2009년 11월에 정식으로 공포했습니다. 이는 중국 작곡가 및 작사가의 방송 권익을 실현시켰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 보호 인식에 큰 바람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일곱 번째로 립싱크 단속입니다. 문화부는 2010년 6월 28일 립싱크를 단속하고자 영업성 연출 관리 조례 실시 세칙에서 립싱크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립싱크 가짜 연주는 중국 음악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TV 종합예술 프로그램의 순조롭고 완벽한 진행을 위해 공연은 대부분 녹음된 것을 사용하여 가수들이 립싱크를 할 수밖에 없지만 현재 중국의 음악 프로그램은 진짜 음악의 요람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음악 저작권 지불 서명입니다. 중국 CCTV 및 중국 음악 저작권 협회는 북경에서 음악 저작권 지불 서명 의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 11월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녹음 방송 사용료 지불 임시 시행 방법을 공포한 후 중국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합의입니다. 이에 중국 음악 저작권 협회는 중국 CCTV에 음악 작품 사용 허가증을 수여했습니다. 이로써 중국 음악 저작권 협회는 중국 CCTV가 중국 및 외국 음악 작품을 대량으로 사용할 때 저작권을 일일이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음악 정책 법규 훈련반 개시입니다. 2011년 9월 문화부는 약 80개 인터넷 음악 기업 단위의 책임자가 참가한 인터넷 음악 정책 법규 훈련반을 개시하였습니다. 이는
인터넷 음악 경영 단위의 법률 경영 이념을 높이며 인터넷 음악 시장 관리의 법규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3주차 발표 중국의 출판 산업과 음악 산업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나 발표 내용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신 학우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련 영상 세계 1위 스포티파이를 추월한 중국 1위 음원 플랫폼 중국 저작권 시장이 열린다 영상을 첨부하였으니 내용 이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뉴스입니다. 연간 100조 원의 중국 저작권 시장 관문이 열렸다라는 소식인데 최근에 중국 소비주 관련돼서 시장에서 또 관심이 다시 모아지고 있기도 하고요. 이 뉴스는 또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네, 앞서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라이온 투자자분들께서는 시장이 안 좋으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시점에서 그래도 이제 꿈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들을 뉴스를 통해서 한번 모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연간 100조 원 규모의 중국 저작권 시장이 일단 열린다 이런 얘기가 일단 있고 이 부분은 일단은 중국 정부에서 일단은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IP, 소위 말해 지적재산권을 인정을 해서 이 지적재산권의 위반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호를 해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TV 프로들 중에서 해외 나가가지고 식당 차려가지고 한식의 어떤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런 그 부분이 일단은 히트를 치게 되니까 중국에서 바로 따라하고 심지어는 거기 나왔던 출연진들도 우리나라 배우들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사람들을 일단 만들지 않나. 여행 부분에 일단은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가 나오면은 이제 중국에서 계속 뺏겨가는 그런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예전에 이제 별에서 온 그대인가요? 그 부분도 중국에서 그대로 1탄, 2탄까지 막 그냥 뺏기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그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은 거기에 대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의 보호가 일단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그 게임사들이 사실 중국 굉장히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성공한 게임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거든요. 그 많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 정부에다가 판호라고 하는 부분을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판매 허가. 예, 판매 허가 부분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신청을 하면은 중국 정부에서 일단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게임하고 똑같은 게임을 중국 업체가 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허가가 안 떨어졌으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장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게임 업체가 그 게임과 똑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중국에서 판매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 부분에 일단 접어들면 그때 판매 허가, 판호를 일단 개방을 해주면 우리나라 업체들은 당연히 거기서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죠. 이러한 부분이 대부분 일단 IP가 보호를 받지 못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미국에서도 중국 쪽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행동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로 이해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먼저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지적재산권 중에서 대표적인 음원 보호 있지 않습니까? 이 음원 보호 얘기가 2008년도,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보호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SM의 주가가 2,000원이었습니다. 이게 보호되고 난 다음에 SM 주가는 거의 3배 가까이 일단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는데 지금 부분에서도 그런 종목을 한번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중국과 관련돼서요. 네, 먼저 이제 중국의 지적재산권 IP 등록은 먼저 게임 업체들이 먼저 좀 등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위메이드라든지 웹젠 같은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나라 2 그리고 웹젠 같은 경우에는 뮤를 일단은 등록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향후에는 굉장히 좀 확산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을 해드렸던 드라마 관련된 소위 말해서 CJ ENM이 됐든 스튜디오 드래곤이 됐든 아니면 초록뱀까지도 충분히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자면 음원 같은 경우에도 중국은 복제가 굉장히 많지 네.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JYP 엔터라든지 아니면 SN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져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네. 웹툰 IP라든지 하는 부분에 관련된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시장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중국에 진출을 하고 있거나 혹은 예전에 중국이 뺏겨서 손해를 봤던 기업들 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관심이 굉장히 좀 커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반드시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 지적재산권,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게 미국이 중국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가 반대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임 업종 엔터주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뉴스 인사이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장시영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따로 뭐 말씀드릴 건 없고요. 네. 뭐 다 잘 설명을 네. 해주셔서 말씀드릴 건 없지만 저도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의 어떤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드라마 열풍은 굉장히 좀 거세게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해외의 어떤 드라마 제작 업체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경쟁력을 굉장히 갖추었다라는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해볼 때 더군다나 넷플릭스라는 거대 공룡 기업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한다면 앞서 말씀해주신 드라마 제작 업체들,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초록뱀이라든지 관련 업체들은 관심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텐센트 뮤직은 2018년 미국 뉴욕 거래소에 상장한 중국의 최대 온라인 음원 플랫폼입니다. 중국의 상위 4개 음원 플랫폼인 QQ뮤직, 쿠거우뮤직, 쿠어뮤직, 위싱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 65%의 독과점적 지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2003년 텐센트의 SNS 플랫폼인 QQ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으로 라이브 음악 방송, 가라오케 등 소셜 서비스로 플랫폼을 확장해 왔는데요. 성공적인 플랫폼 확장과 모회사인 텐센트와의 시너지 효과로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2018년 3분기 기준 8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2017-2018 매출액은 YOY 152%, 73%, 순이익은 YOY 1517%, 38%로 고성장을 기록 중이며 순이익률은 12%, 10%로 높은 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텐센트로 텐센트 뮤직의 지분 57.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텐센트 뮤직의 매출은 음원 서비스 사업이 30%, 소셜 서비스 사업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원 서비스 사업은 유료 회원 이용권, 디지털 음반 판매, 제3자 음원 로열티, 광고 등이 포함됩니다. 소셜 서비스의 사업 모델은 한국의 아프리카 TV와 유사합니다. 주로 이용자들이 라이브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BJ에게 선물하기 위해 구매하는 아이템에서 매출이 발생합니다. 텐센트 뮤직이 2012-13년 출시한 음악방송 플랫폼 쿠고 라이브, 쿠어 라이브, 2014년 출시한 가라오케 어플리케이션 위싱이 높은 인기를 끌며 소셜 서비스 사업 매출 비중은 70%로 빠르게 확대됐습니다. 중국 온라인 음원 엔터테인먼트 시장 규모는 2017년 330억 위안에서 2023년 2152억 위안으로 연평균 37%의 고성장이 예상됩니다. 그중 음악 스트리밍 시장은 2017년 44억 위안에서 2023년 367억 위안으로 연평균 43%의 가파른 성장이 전망되며 유료 회원 비중은 2017년 3.7%에서 2023년 29%로 8배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 외에 온라인 라이브 방송과 가라오케 시장도 2023년까지 연평균 35% 성장, 음원 로열티 시장은 연평균 36%의 높은 성장이 전망됩니다. 텐센트 뮤직의 음원 스트리밍 사업은 현재 과금화 초기 단계로 향후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텐센트 뮤직의 월 평균 이용자 수는 6.6억 명으로 스포티파이의 1.9억 명 대비 3배 이상 많으나 유료 회원 수는 스포티파이의 3분의 1 수준,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은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향후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 단속 강화와 텐센트의 콘텐츠 경쟁력을 기반으로 빠른 증가세가 기대됩니다. 실제로 텐센트 뮤직의 음원 스트리밍 유료 회원 수는 2017년 말과 2018년 3분기 기준 각각 YOY 44%와 36%로 급성장했습니다. 텐센트 뮤직은 고성장하는 중국 온라인 음원 시장의 최대 수혜 기업이 될 전망입니다. 이미 8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한 시장 선점 효과를 무시할 수 없고 중국의 최대 SNS, 동영상, 결제 서비스 플랫폼을 보유한 모회사 텐센트와의 시너지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텐센트 뮤직은 현재 소니 뮤직, 유니버설 뮤직, 워너 뮤직 등 글로벌 음반 제작사를 포함한 200여 개 기업과 협력 중이며 2천만 개 이상의 음원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 투자 또는 협력 관계를 체결한 음반 제작사를 통해 지속적인 콘텐츠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텐센트 뮤직은 공격적인 가입자 기반 확대 및 수익성 개선을 바탕으로 2018년 12월 상장 이후 글로벌 1위 업체인 스포티파이의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유료 가입자 비중을 고려할 때 향후 유료 가입자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은 경쟁사 대비 압도적일 전망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텐센트 뮤직의 예상 PSR이 2019년 6배로 글로벌 피어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 설명됩니다. 글로벌 피어들이 여전히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압도적인 매출 및 순이익 성장률이 전망되는 만큼 향후 주가 프리미엄은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19-2020 EPS는 YOY 293%, 33%가 예상되는 만큼 부담스러워 보이는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유망 종목으로 추천합니다.